자,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경제 상황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예. 금리라고 하는 미국 예. 금리라고 하는 아주 큰 정책이 지금 변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럴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B컷 예상하셨습니까? 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요? 완전히 지금 신뢰성을 다 상실한 상황입니다. 예. B컷의 이유 배경은 사후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성이 강하다고 생각, 예.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조금 과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예. 2022년 중반에 인플레이션 막 올라갈 때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그때 실기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예. 실기했잖아요. 이번에는 그와 같은 실수 안 하겠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B컷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예. 있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월스트리트에 계신 분들이랑도 좀 얘기를 많이 이렇게 연락해서 해봤는데 대부분 다 0.25를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랬습니까? 그러면 0.25가 다수파였습니까? 다수파였던 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만약에 0.5를 했을 때 연준이 혹시 경기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 그래서요. 아니야라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꽤 괜찮아서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선제적으로 노동시장이 조금 너무 식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B컷 이후에 세계 시장의 시각은 선제적 대응이었다. 나빠서가 아니고 이거군요. 네. 제가 그리고 뭐 만나는 분들마다 계속 여쭤봅니다. 왜 한 거 같으세요? 왜 한 거 같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장 다수 의견은 선제적 대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데 이 선제적 대응이 인플레이션 자극할 염려는 없습니까? 보시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돈이 많이 풀린 상태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엄청나게 졸라맸는데 반대쪽에서 재정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 정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시 눈덩이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그리고, 판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어느 정도 조금만 튀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앞으로는 경기가 둔화되는 쪽을 방비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목표는 크게 집착하지 않겠다 이건가요? 아니요. 인플레이션 목표는 집착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연준이 항상 우리 2% 인플레이션 목표를 갖고 있어라는 게 사실은 경제가 언제나 인플레이션 2%에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보통 중앙은행들에서 쓰는 중장기적이라는 표현이 한 2년 정도거든요. 한 2년 내에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겠어.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미국 그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PCE라고 하는 또 다른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가 있거든요. 그거 속보치 보니까 2.2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허 교수님 지금 분석에 따르면 상황 자체는 굉장히 비관할 부분은 아니고 경기 전망 자체는. 그다음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뭐 거품이다, 꺼진다 이런 어떤 또 재정 적자 때문에 위기 의식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연착륙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연착륙 시나리오를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거나 미국 국채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자를 줘야 돼서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향후에 서서히 스멀스멀 이제 미국 경제로 들어오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당장 꼬꾸라지는 일은 적을 것이다라고 보는 편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그 시청자께서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재정 적자 측면에서는 좀 쓰겠다 혹은 감세를 하겠다라는 스탠스여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플랜은 명확하게 나온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방향의 재정 적자 문제들은 언젠가는 미국 경제 발목을 잡겠죠. 근데 이게 이런 식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사실 그 정책 위반자들이 가지는 생태 중에 하나가 내 임기 중에만 안 터지면 돼.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만약 터지면 어떤 식으로 터지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미국의 국채들이 지금은 누구나 다 살려고 하는 안전한 자산인데 국채를 이제 덜 사게 되고 혹은 그러니까 덜 사게 되고 이제 팔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국채는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국채는 가격이랑 이자율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까 연착륙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럼 연착륙 오케이. 그럼 미국 경제가 그럼 연착륙이라 그래도 앞으로 향후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투자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주식을 사는 건 어떤 특정한 종이를 사는 게 아니고요. 요즘 이제 종이도 아니지만요. 그것이 아니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노베이션을 사는 거거나 아니면 그로스, 성장을 사는 거거나.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지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성장도 마찬가지고.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 성장률 보면 지금 뭐 성장률 속보치 보면 미국 경제 뭐 3%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큼 성장하고 또 미국만큼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보면 저희가 뭐 AI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당분간에 이 미국의 어떤 패권은 그렇게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역으로 그 어떤 이른바 빅테크라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연착륙에 하는 상황에서라도? 연착륙에 하는 상황이라서 빅테크들 유효하다고 저는 아직 생각하고요. 뭐 거품이 많이 껴있다, 거품이 어느 정도 껴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품이 저희가 사실 미국 역사를 또 다시 되돌아보면 왜 그 1990년대 말에 실리콘밸리에서 막 그 닷컴 버블들이 있다가 터진 게 2000년대 초인데요. 그때랑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근본이 있는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때보다는 우려가 좀 덜하지 않나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이 있는 버블은 안 터지나요? 근본이 있는 버블은 터질 수 있지만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정책이 대응이 조금 더 용이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남는 어떤 폐기물들이 훨씬 적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근본이 있다 쳐도 터지길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 투자 기간 내에서 터질 것 같으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연착륙이기 때문에 이 단중기적으로는 터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착륙과 꼭 지금 AI 회사들과 연착륙이 꼭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계속 지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연착륙이 일어나면 어쨌든 간에 금리는 서서히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또 재무 구조 자체가 금리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구조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좀 중소기업들이나 이쪽에서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기업들은 그러면 미국의 연착륙과는 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본인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의 어떤 정작 AI가 돈은 못 벌어온다. 지금 뭐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 얘기도 나오는 AI 분야만 한정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거는 AI가 가지는 특성,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거야, 어느 정도가 이게 한계인 거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냥 믿고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 저희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학원비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공부를 시키지 말고 딴 걸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학원비는 계속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얘네들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런 학부모의 심정이 지금 AI를 바라보는 여러 투자자들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엔 계속 그 학원비 넣으면 성적 오릅니까? 성적이 오르는 속도는 적겠지만 지금까지 성적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올라온 속도를 기대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뎌지겠죠. 아주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좀씩 오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 같은데요. 미국 부채 아까 걱정 많은데 미국의 어떤 혁신과 성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혁신과 성장, 특히 AI 뭐 이런 비약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그 부채마저 해결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세계 완전히 우뚝 서버리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미국이? 미국이 워낙 큰 배잖아요. 워낙 큰 배를 움직이려면 많은 기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서 사실 그만한 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명운을 바꿀 정도의 그 크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소설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빅컷을 예상하지 못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것도 하고 제 주변에 이게 뭐 퇴직연금 문제니까요. 퇴직연금의 ETF 그 채권 그거 별 재미 못 봤습니다. 그렇게 빅컷 예상도 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이제는 시작 시점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제가 이 앵커님 방송 정말 좋아하고 자주 보는데 급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가격과 채권 이자율 반대니까 앞으로 예. 이자율이 내려가는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채권을 사셨다가 다시 파는 데서 오는 그런 이익이 그렇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예. 저희는 달러를 쓰는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예. 원달러 환율까지 같이 보셔야지 환에서 피해를 봐버리면 사실 별 그 시세 차익의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해칭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죠? 해칭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환율은 스마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언제 높냐? 그러면 미국이 연착륙을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좀 빠지고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도 같이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경기가 아주 좋아서 금리가 못 내려가도 달러의 가치가 높고 반대로 미국이 꼬꾸라져도 급전직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져도 달러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스마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연착륙 시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건 앞으로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빠지는 방향으로 갈 건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거잖아요. 환율에도 그게 묻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지금 얼마나 좋냐 그런 측면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이제 성장률로 보면 1.4 성장하고 올해 한 2%대 중반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올해는 수출 중심의 성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내수에 얼마나 퍼지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수에서는 별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내수의 아주 중요한 축, 경제의 중요한 축이 뭐 소비 이런 건데 그건 또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저희 가계부채랑도 관련이 있죠. 조금 요즘 빚 갚느라고 소비 여력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또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시점이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시점이니까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아주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럼 결국 이런 빚 부담 같은 것들이 결국은 소비를 조금씩 제약할 거고 그러면 내수는 당분간 살아나는 게 조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방송이 안 될 때 여쭤봐서 그렇지만 반도체만이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약간 낙관적으로 보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식 보면 조금 되게 횡보하고 있거나 그런데요. 그게 뭐 사실은 누군가는 최근에 미국의 투자은행 하나가 이렇게 또 반도체 겨울 온다 이렇게 해서 고점론 얘기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그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산업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수출 기업 중에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기업들이고 반도체를 수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나라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거든요. 수출이 올해 지금까지는 1월부터 올 지금 한 7월 8월까지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는 작년에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향후에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잘 팔릴 거냐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거냐 수출이라도 잘 돼야지 적어도 지표 자체는 좋게 찍히잖아요. 그게 내수로 연결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 투자자들의 또 외국 기관들의 시선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낙관할 부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단기 중기적으로는 빠르게 나아질 게 별로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언제까지 좋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날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혹자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내수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금리랑 내수랑 관계가 높으니까. 근데 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가 아주 빠르게 내려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0.25 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금리 0.5 내린다고 뭐가 많이 그렇게 달라질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0.25 내리는 게 시작으로서 되게 중요한 시그널의 의미를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다음을 바라볼 텐데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더 깊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훨씬 미국 경제보다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 중기적으로는 특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들
어제 아침이죠.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들 향후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안 좋아져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오늘 또 출산율 숫자는 또 출산율 좀 늘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근데 얼마나 얼마나 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인구 구조 고령화라는 것도 트렌드일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진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가드 내리고 복싱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인구 문제는 정말 어떤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산업 구조 면에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럼 반도체 외 다양화를 갑자기 가능한가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앵커님께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까지 되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온 게 이유 중에 하나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빨리빨리 이동해서 한 거거든요. 뭐 전자하다가 조선하다가 자동차 하다가 이렇게 반도체까지 왔는데 근데 그럼 반도체 다음에 우리의 먹거리는 뭘까라고 얘기하면 사실 요즘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사이즈를 봐도 딴 나라들에 비해서 그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좀 사이즈 그 숫자가 적고요. 기업들이 조금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용은 또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졸업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직장들은 점점 들어가기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점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들이 막 반복이 되면서 결국 경제 활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미국의 힘은 혁신과 성장 둘 쪽에 다 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우리의 혁신은 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혁신은 왜 활성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요. 혁신 우리나라 사실 R&D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냐 보면 실제로 지표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에 계속하고 하면서 다음 스텝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보험 들어온 게 불과 한 1-20년. 그러니까 몇 시 전에 없던 기업이 지금 막 전 세계 1등하는 기업들이 막 보이고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력이에요. 미국은 좀 불리한 우리가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 안 되는 게 미국은 전 세계의 고급 인력들이 사실 아직도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의 일부분은 혁신은 사실은 100개 기업이 한다고 다 100개 기업의 혁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 두 개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뭐 금방 다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